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오늘 또 문창옥 교수님을 모시고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에 대한 철학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과정 철학 강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궁극적 사실은 현실적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궁극적 사실이라고 할 때의 사실과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존재의 문제를 등치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일상적인 어법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일상어법과 좀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이 있죠. 사실이라고 하는 건 보통 명제로 표현되고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개념으로 표현되는데 개념 하나와 명제를 같은 걸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이트헤드가 갖고 있는 평소의 습관이 좀 그렇다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용어를 쓸 때는 상당히 엄격하게 정의하는데 일상 용어를 빌어올 때는 조금 불철저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태, 사물, thing, 또는 존재, entity, 또는 심지어 being 이런 것들까지 다 함께 섞어서 마치 그게 서로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불철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문장에서 보았던 복잡한 상호 의존적인 경험의 방울로서의 현실적 존재 또는 계기라고 하는 표현에서 끝났는데 그때 상호 의존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그 경험의 관계 방식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부과될 터인데 아마 많이 하지는 못할 겁니다. 예. 조금 더 진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기대하면서 교수님을 강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바로 다음 문단입니다. 보죠. 성찰에서 데카르트는 내가 현실적이란 용어를 사용해 온 것과 똑같은 뜻으로 참된 사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그것 이상으로 달리 아무것도 없는 가장 완벽한 뜻에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사실 데카르트는 이쪽으로 다른 의미의 존재를 신에게 귀속시키려 할 것이다. 여기서 데카르트가 썼던 표현 중에 참된 사물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내가 여기서 현실적 존재라고 부른 것과 같은 의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뭘 보고 참된 사물이라고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잠깐 떠올려 봅시다. 참된 사물. 성찰이라고 하는 책은 조금 이제 깊이가 좀 있는 책인데 데카르트가 비교적 상식적인 수준의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 성찰 메디테이션이라는 책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이제 난해해요. 그러나 어쨌든 거기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얼핏 나와요. 하나의 스토리로. 데카르트가 서재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겨울인데 누가 외투를 입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저 외투가 지나간 건가 아니면 그 외투를 입은 사람이 지나간 건가? 응? 이렇게 이제 스스로 질문해봐요. 확실한 게 도대체 뭘까? 외투가 지나갔다고 할 수는 없다. 저건 참된 사물이 아니다. 외투를 입고 있는 진짜 사물이 저기에 감춰져 있다고 보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다고 보는 게 옳다. 그래서 외투를 입은 자, 그게 실체인 겁니다. 굳이 말하면 진짜 존재하는 것, 자존하는 것. 외투는 사람이 입었으니까 비로소 거기 이렇게 있는 거고 형상을 가지고. 그래서 참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썼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거를 또 다른 데서 발견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나는 뭐 한다? 따라서 있다. 그러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있다. 생각하는 존재로서 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참된 사물이라는 말은 도대체 다시 줘서 정확히 영어로 어떻게 썼냐. 이거 보면 중세의 용어 라틴어로 써요. real thing 그런 뜻입니다. real. 진짜 있는 사물.
여기 베라 이게 참되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사물이라는 뜻이고 참된 사물, 리얼 빙 그런 뜻이에요. 리얼 띵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진짜 존재. 근데 그러면 현실적 존재란 말이 이걸 뜻하는 거냐? 네,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근데 좀 말이 좀 어긋나 보이지 않아요? 그죠? 참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 존재와 같다. 현실적 존재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마이스터는 현실적이라는 말을 그리스학에서 빌어옵니다. 예, actual, 아까 내가 actualit라는 말 썼었죠. 현실태, 그죠? actuality.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했었죠. actuality. 이 철학은 아주 그 희화해서 말하면 내가 철학하는 사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말장난입니다. 말을 가지고 온갖 기교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유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철학의 도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시험 재료를 쓰죠. 기구를 쓰고. 수학은 연산 법칙 같은 걸 동원해서 이제 구성하죠. 철학은 개념밖에 없어요. 말밖에. 그러니까 말 갖고 다양한 사태를 쫓아오도록 유인하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건 뭐냐? 액트가 뭐예요? 우리 보통 영어에 있죠? 아니, 액트, 행위, 행동, 행동하다, 동사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 이건 원래 그리스, 라틴어로 이렇게 라틴어 표기를 바꾸면 액투스, 행위입니다. 행위 또는 작용. 그러니까 현실태라는 건 아까 태는 방식이라고 했죠. 방식, 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모두 현실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현실태. 그러면 그에 대비되는 표현이 뭐다? 가능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벌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그죠? 그럼 현실태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그 뜻이 바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 행동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눈앞에서 활동하고 있다, 살아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태라고 하는 것은 활동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방식으로 있다, 그 뜻입니다. 조금 여러분의 그 일상어법에 이렇게 착착 달라붙지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현실태란 말은 그런 표현입니다. 활동하는 자로서 있다. 활동하는 방식으로 있다. 그러니까 가능태라는 건 활동하지 않고 있다. 그죠?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를 활력을 갖추고 자기를 존재로 만들고 있지 않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태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하고 있는 존재, 작동하고 있는 존재, 이걸 화이트에 표현하면 생성하고 있는 존재. 생성이란 말을 활동으로 바꾼 겁니다. 왜? 활동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서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눈 딱 감고 정자세로 딱 서 있어요. 얼핏 보면 일상용어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는 뭔가를 하고 있어요. 호흡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밖에 다양한 이 신체 내부의 장기를 통해서 다양한 이 혈액을 순환시키고 말이죠. 노폐물을 걸러내고 말이죠. 새로운 공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말이죠.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행동하는 가운데 있다, 활동하는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또 생성하는 가운데 있다. 또는 또 바꿔 말하면 타자를 자기화하는 가운데 있다. 뭔 것에 의존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다. 이거를 이 사람은 현실적 존재 또는 참된 사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하지 않은 존재는 참된 사물이 아닌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데카르트가 이렇게 참된 사물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나는 그와 똑같은 의미로 이 현실적 존재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저 참된 사물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표현을 그대로 따오면 외투처럼 인간의 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또 이거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이건 자기 혼자만 있어서 혼자를 만드는 게 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타자에 의존해서 그걸 빌어다가 나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말 의존적이에요. 의존적이면서 독립적이에요.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적 존재에는. 독립적인 자율적인 활동의 존재로서의 현실 존재가 있는가 하면 타자의 의존적이라는 의미에서 현실 존재가 있어요.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자존하고 동시에 그 활동의 소재로서 다른 데 의존한다. 다른 존재를 빌어오고 있다. 얻어오고 있다.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타자의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동시에 자존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 사람은 참된 사물 또는 현실적 존재 또는 현실태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은 마지막 문장. 사실 데카르트는 유적으로 다른 의미의 존재를 신에게 귀속시킬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와이테드는 신과 다른 현실적 존재를 유적으로는 같다 그랬어요. 종적으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유적으로는 같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데카르트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하면서 설명했죠. 고전 철학이나 근대 철학 중에 일부는 신을 초월적인 존재로 봤다. 위계로 나눠가지고 시간적 존재보다 위계상 위에 있는 그런 존재로 신을 상징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유적으로 다르다. 다른 시간적 존재와 구별되는 거단 말이죠. 이건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해요. 아까 나는 생각한다, 나는 있다. 이거 확실하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생각하는 동안은 내가 있다는 거 분명해. 그건 의심할 수 없어. 왜냐하면 생각 없으면 내가 없으면 생각 못 할 테니까. 생각이 있다는 거는 그 주체로서 내가 있다는 증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 아, 이거 확신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그러면 생각할 때는 생겨났다가 생각 안 하면 없어지는 거야?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이상하단 말이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신을 끌어들입니다. 신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동안에도 나를 서포트해서 존재하게 해준다. 신이 upholding한다. 딱 받쳐주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고 생각하면 물론 있고 이렇게 신이 나를 존재하게 한단 말이죠.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 말을 그 사람은 데카르트는 연속적인 창조, 뭐 이상한 표현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창조하고 있다. 끊임없이 나는 그 창조의 결과로 존재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의미에서 자존적이지 않죠. 그러면 신에게 의존하고 있잖아. 신에게. 그렇죠? 신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신이 나를 이렇게 끊임없이 받쳐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신은 그럼 나는 엄격히 말해서 자존적인 실체가 아니네. 그럼 진짜 자존적인 실체는 신밖에 없어. 신만 스스로 존재하지 나머지 다른 실체, 뭐 인간이든 사물이든 이건 신이 끊임없이 창조하니까 존재하는 거야. 그냥 의존적인 실체야. 어떻게 보면 의존적인 실체가 실체가 아닌 거라고. 다시 그 사람들의 개념에 입각해서 보자면. 아까 외투가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니까 인간은. 소 안에 인간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서 외투를 이렇게 그 형태대로 존재하게 하고 있죠. 인간 마치 신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존하는 실체라고 할 수 없다. 진짜 자존하는 실체는 신밖에 없는 거래. 그러니까 데카르트에게서 진짜 존재는 신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의존적인 존재인 거야 돼버려요. 그의 논리를 따라가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은근히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신에게 유적으로 다른 의미의 존재를 부여했던 것은 데카르트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서양의 거의 모든 철학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신을 말하는 거의 모든 전통 철학자가.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시간적 세계 속으로 신을 끌어내리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에 있는 학자들은 전부 다 화이트헤드를 이단시했어요. 저건 말이 안 된다. 엉터리다. 특히 기독교 신학의 그 보수적인 학자들은 완전히 사입이다 이건. 신이 생성한다는 게 말이 되냐. 완전한 존재가 뭐가 부족해서 생성하느냐 말이야. 그렇게 비판하죠. 그러나 어쨌든 화이트헤드는 그 전통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개념적인 그 딜레마 말이죠. 완전한 존재, 완전히 선한 존재가 있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이 있느냐, 왜 이렇게 악이 있느냐, 그거 설명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에게서 그런 완전성을 적어도 이렇게 좀 덜어내야 신에게 부하가 덜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은 다른 존재와 유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 데카르트의 레스 베라라고 하는 참된 실제죠. 참된 존재라거나 참된 사물. 그것을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하고 어떤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고
계신데 그렇다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실체 개념과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제가 그 도입부 강의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반복되니까 짤막하게 이제 그 부연 설명을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기본적으로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의 그 존재의 단위들을 그냥 다 그대로 인정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의 괴물들이 그 자체로 실체라고 봤어요. 여기 보니 이 인간, 여기 의자, 카메라, 문, 여기 뭐 전등, 이거 하나하나 그냥 그 자체로 실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구성하는 원질, 뭐 원소 이런 걸 찾지 않았어요. 그만큼 소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대상 사물들 하나하나를 다 실체로 봤단 말이죠. 그게 우선 화이트와 다른 점이고, 화이트에게 이 현실 존재는 그런 식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존재들은 이런 현실 존재가 모여서 구성해낸 거예요. 마치 원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계의 사물들은 무수한 원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졌다. 이건 화이트헤드 말을 바꾸면 이 세계의 사물들은 무수한 현실적 존재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아주 미시적인 존재입니다. 아주 미시적인 존재. 그래서 사변적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의 실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변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발견하고 이것저것 다 그냥 하나하나가 다 실체인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건 진짜 중요한 차이인데 이건 아까 것이 소박한 차이라면 아리스토텔의 실체는 일정 시간 자기 동일성을 유지해요. 나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예요. 그렇죠? 진짜 그렇잖아. 나 그렇잖아. 그죠? 뭐 어제 나와 오늘 날이 뭐 크게 다른가? 물론 달라진 점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나는 같은 또 나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나나 지금의 나나 뭐 외형은 좀 달라지고 좀 나가 늙어서 나이가 들었지만 뭐 그렇다고 그때 나하고 본적으로는 같아. 내가 그때 영혼을 지니고 있어. 내가 그때 인간의 형상 말이죠. 응? 나 똑같아. 똑같은 나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뭐 크게 무리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화이트는 그런 거 없어요. 어제의 나와 어릴 때의 나와 오늘 나가 같다고? 뭔 소리는 거야? 그때 나는 그때 나고 오늘 난 나지. 나는 순간순간 나 아닌 놈이 되고 있어요. 지금. 순간순간. 같은 거기에 밑바닥에 같은 동일자가 없어요. 나는 끊임없이 생성 중에 있단 말이죠. 생성하는 현적 존재들의 끊임없는 이합 집산. 이런 고리의 연속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나는 생성의 연속 중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동일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닌 자 있다?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게 과정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자기 동일성, 그 변화의 와중에서도 변화하지 않고 그 변화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감내하고 있는 어떤 동일자, 내 어떤 영혼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영혼은 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화이트는 그런 거 없습니다. A라는 시점에 나가 있을 뿐이고 B라는 시점에는 B라는 시점에 나가 있을 뿐이고 C라는 시점에 C라는 시점에 나가 있을 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날은 엄격한 의미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어제의 나를 연속해서 이어받아서 지금 나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에서의 어떤 그 계승, 상호관계, 의존성 그것 때문에 어제와 나 오늘 나를 같은 것을 우리가 편의상 다루고 있을 뿐이지 엄밀하게 존재론적 의미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거야 라고 봤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2실체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존재 하나하나 말고 그 본질, 그거 안 변하는 거 말이죠. 나의 형상, 그건 안 변해요. 그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비록 내가 조금 더 늙었다 하더라도 그건 안 변한다고 보죠. 그래서 그걸 구체적인 존재를 제1실체, 우시아라 부르고 그렇게 나에게서 본질적인 요소 안 변하는 것, 그거를 제2실체라고 불러요. Secondary substance, primary substance. 그래서 나눠봐요.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일상의 언어 문법에 그냥 충실했던 사람이고 화이트헤드는 일상의 언어 문법이 가리키는 동일적인 나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는, 그래서 전혀 다른 발상을 했던 철학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화이트헤드의 공부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 강의 텍스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질문이 나왔으니까 궁금하다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 대학원에서 그 논문 쓸 때 계속 공부할 분야로 이걸 택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당시 이제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대학원에 있었는데 한 30년, 이제 한 40년 되네. 그때 저는 구조주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국내에는 구조주의라는 말이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스트럭처럴리즘, 구조주의. 미셸 푸코 들어봤어요? 미셸 푸코?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미셸 푸코라고 있어요. 구조주의 학자입니다. 프랑스 학자. 그걸 어떤 기회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보면 어떤 점이 충격적이냐 하니까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사회의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아프리카의 검둥이나 서구의 무명화된 백인이나 동일한 사회 구조 속에 갇혀 있다.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에게 보편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그 명령이 있단 말이죠. 똑같은.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동양인이 보기에 누런 황인종이 보기에 그럴싸하잖아. 그 사람들 뭐 인류의 편견이잖아. 인간 종족에 대한 뭐 편견 있잖아. 그런 걸 서구 사람 스스로 깨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가 얼만큼 그 자신들의 편견에 갇혀 있는지를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신선했어요. 야, 이걸 해야겠다, 내가. 그러다가 대학원 가면서 내가 그 유학을 하려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하게 됐죠. 하겠는데 그 당시에 공부를 해보니까 여건이 돼야 하잖아, 공부할 여건이. 뭐 그 당시는 요즘처럼 자료가 그렇게 온라인상이 없어요. 전부 도서관에 가서 구하지 못하면 못 구해요. 심지어 편지를 써가지고 출판사에다가 그거 받고 뭐 오래 걸려요. 그거 한 학기 걸리고 책 하나 구하려면 참 어려웠어요. 근데 마침 우리 학교에 내 은사님이 이 분야를 전공해가지고 상당한 연구 자료를 모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거 하면서 내가 하던 두 번째 목적이 뭐냐니까 이걸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경쟁력이 있겠다. 그렇잖아. 다른 사람 안 하니까 나 혼자 하니까.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하고 보니까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나만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아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한두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또 있어요? 네. 그 화이트헤드라는 이 분의 주장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주장들인데요. 그렇다면 그 시대의 철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오케이. 좋은 질문입니다. 화이트헤드 주장이 상당히 특이했던 건 사실인데 이게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분위기가 서구가 이런 생물학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발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약간 니체도 그렇고 그 당시도 베르그성도 그렇고 또 뭐 딜타이 같은 사람도 그렇고 해석학자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는 질서정연한 세계가 세계의 실제 모습이 아니다. 이게 뭔가 흔들고 있는 끊임없는 어떤 그 힘, 생물학적 힘, 원동력 이런 게 작동하고 있다. 존재의 밑바닥에는. 그것이 끊임없이 인간의 그 어떤 욕망을 흔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봤어요. 그게 보편적인 정서였던 것 같아요.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까지. 화이트는 그 말미에 서서 그 사상을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아주 특이한 철학자는 아니에요. 다만 특이하다면 그 이전에 그런 철학자들은 이제 막 생물학적 어떤 그 창조적 어떤 그 에너지가 존재의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찰했던 철학자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주장하니까 그거는 이성으로 잡을 수 없는 거야. 합리적으로는 분석할 수 없어. 어디서 튈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석의 틀로 갖다 가둘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철학은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반형이상학적 성향을 지니게 돼요. 적어도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체계를 엄밀하게 구성하는 그런 식의 이론을 구성하는 식의 철학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그런 식의 분석의 틀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하나같이 약간 비합리주의적인 성향을 지녀요. 이성 중심이 아니라 반이성, 합리적인 개념을 적어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성향을 띤 철학으로 가요. 그래서 특히 베르그성 같은 게 보면 그래요. 형이상은 이제 직관이어야 되지 분석해서는 안 된다. 분석은 그건 과학자나 하는 거지 철학은 그냥 그 분출하는 에너지 속으로 펄쩍 뛰어드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그 실상을 우리가 몸소 체험해가지고 그걸 과학자들에게 전해주는 거. 그런 작업을 해야지 뭐 갖고 분석하고 뭐 존재가 어떻고 이런 건 다 헛소리다 말이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성을 거부하는 반지성주의
합리적 성향을 띄어요. 그래서 또는 그걸 철학에서는 비합리주의, rationalism에 반대되는 말 irrationalism, 또는 지성주의에 반대되는 말 anti-intellectualism, 반지성주의, 뭐 이런 식의 경향성을 보이죠.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그 창조적 에너지를 주장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걸 합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걸 칼로 들이대서 그걸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동치는 현상을 고정된 개념의 틀로 부여잡으려니까 이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개념도 새로운 게 필요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화이트헤드는 이전 철학과 좀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전 철학이 어떻게 개성되느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영향을 거의 못 미쳤어요. 당대 사람들이 특히 미국의 철학자, 그 당시 20세기 초 1930년대, 40년대 철학자들이 어디에 경도되어 있냐니까 분석 철학에 경도됐어요. 언어 분석 철학. 실증주의라고 들어봤어요? 실증주의? 네, 실증주의를 계승한 언어 분석 철학에 경도돼 가지고 거기에 다 휩쓸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존재의 세계, 인간, 가치 이런 것들은 의미 없는 세계다. 철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철학은 오로지 언어를 분명히 하는 그런 활동, 인간의 사용한 말을 분명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작업만 해야지 그 언어 밖으로 나가서 세계가 어떻고 인간이 어떻고 뭐 역사가 어떻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건 해봐야 그건 의미 없다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다 경도도 다 몰려갔어요. 특히 미국의 철학자들이, 영국 철학자, 미국 철학자들이. 그러면서 화이트헤드가 적어도 활동할 공간이 확 축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의 이제 제자들만 남겼죠.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제 몇몇 특히 그 중에 뭐 하초라든지 잔 카비라든지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과 결부돼서 조직 신학, 흔히 시스템 세올로지라고 그래요. 시스템 세올로지, 조직 신학. 그쪽 연구하는 사람들로 수용이 돼가지고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상당히 진보적인, 그러니까 전통 보수적인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어떤 신학 체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활용이 돼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초기 60년대, 70년대까지 활동 영향의 범위였고, 그다음 80년대, 90년대 되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사람들 중에 일부가 화이트헤드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과학 사회학, 존재 세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철학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철학이 생겼는데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태제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하나의 그 선택지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서양 철학에서 후속하는 논의를 많이 낳지 못한 그런 철학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서양의 고전 철학에서는 신은 유일하게 이제 자존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화이트헤드가 그걸 깨서 신은 생성도 하고 타자를 자기화하는 그런 의존적인 면도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적인 그런 학자들에게 굉장한 이단화로 이렇게 찍혔다. 근데 이제 화이트헤드가 1861년생이더라고요. 그 화이트헤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우리나라 그 경주 땅에서 최순 대신사가 선언한 그 동학을 보면 인류가 모셔왔던 그 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간으로 오신다라는 위대한 이런 선언이 있었는데요. 이 선언에 대한 화이트헤드적 입장에서 좀 평가랄까, 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이게 그런 질문은 이제 문맥이 상당히 달라요. 지금 문맥이 그 인간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동양적 마인드를 깔고 보면 그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신이 곧 인간이다. 뭐 신이 곧 인간으로서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인내천이라고 하는 사상. 근데 서양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인간과 신은 언제나 위격이 달라요. 근데 화이트가 그걸 허무는 까닭은 그걸 자꾸 자기 모순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뭐 제가 도덕적인 어떤 그 문제에 봉착하면 신이 상당히 그 이상한 존재가 된다. 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신을 끌어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신을 이렇게 초월적으로 띄워놓으면 그건 그냥 하나의 가설적 존재가 되고 말아요. 이런 신은 있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증명 못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중세에는 엄청나게 그걸 신을 증명해 왔거든요. 뭐 우주론적 증명, 전자론적 증명, 무슨 뭐
뭐 존재 신학적 증명 뭐 많아요. 증명을. 근데 그 하나도 뭐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존재 그 신의 존재에 대한 그 어떤 그 학문적 그 규명을 시도했지만 결국 다 실패했고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그걸 개성했다가 특히 20세기로 넘어오면서 19세기 말쯤 되면서 아까 말하면서 이제 그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돼요. 신은 더 이상 그 형이사학적 탐구의 대상일 수 없다. 그게 이제 하나의 큰 기류가 됐었어요. 그럴 때 이제 화이트헤드가 역시 신을 살리는데 전통의 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신을 살려놓은 거죠. 살려놓고 보니까 이거 동양에서 말하는 특히 한국 이제 동학에서 말하는 인내천의 이거 신 인간으로서 신과 인간 이 관계가 상당히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오케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말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화이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하고 지금 동학이나 그 문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럼 좋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렇게 신의 논의를 해왔지만 결국은 서양도 이런 식의 논의로 빠져들지 않느냐. 이게 합리적인 것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서양에서도 특히 화이트헤드의 형이사학을 이용해서 신학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서양의 그 어떤 그 전통 신의 이해를 과감히 거부하고 새롭게 신을 봐야 된다. 그래야 신학에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보수적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단식상하죠. 그러나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그 배경을 잠깐 이제 접어놓으면 그럼 신을 우리가 어쨌든 그 배경이 어떻게 되면 우리 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했을 때 그들은 상당히 유사해져요. 인간 가운데 있는 신. 이건 사실은 조금 위험스럽긴 하지만 신약, 뉴 테스트먼트 속에는 신과 인간이 상당히 가까워요. 인간의 고통을 신이 고통스러워 슬퍼해요. 감정을 공유해요, 신이. 구약의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초월적 신이에요. 다스리는 신. 군림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저기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한 신은, 하느님은 상당히 친근한 신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수적인 기독교 학자들, 특히 누굽니까? 바울, 사도 바울. 이 친구가 이 기독교 철학을 망쳤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의 그 메시지를 완전히 곡해했다. 그래서 망쳤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이트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 고유의 메시지가 뭐였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전통신학에 매도돼가지고 군림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렸다. 벌 주는 신 말이죠. 말 안 들으면 처벌하는 신. 그런 신은 아니다 말이죠. 인간과 함께 옆에서 호흡하는 신, 공감하는 신. 그래서 인간이 고통스러우면 같이 슬퍼하고 인간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신. 그런 신으로 묘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신은 곧 인간 사이에 있는 신이에요. 인간들 사이에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에요. 가끔 그런 초월적이긴 해요. 인간이 못하는 일을 하니까. 그러나 항상 그렇게 초월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신은. 이따금씩 아주 자주 인간과 함께 인간 속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있단 말이죠. 그런 신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인간과 상당히 교섭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상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게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또는 일부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지워졌을 뿐이지. 그게 화이트헤드의 형이사학 체계에서 서양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조금 과감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화이트헤드는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해요. 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신을 다시 말하고자 한다.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넘어서서 그의 왜곡을 무너뜨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신과 그러면 차이가 뭐냐? 아까 특수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신과 존재 사이는 유적으로는 같지만 종적인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뭐냐? 여기도 완전한 틀에게는 하지 않아요. 잠깐 운만 띄우지. 여기서 전개적으로 유교 철학에서는 신이 차차 앞으로 설명될 의미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차차 설명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초적이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그의 존재가, 신의 존재가 다른 현재 존재와 유적으로 다를 바 없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 등장한 말은 원초적이라는 말만 등장했어요. 원어는 프라이모디얼하다 그래요. 프라이모디얼, 원초적, 근원적이다. 쉽게 말하면 원초적 말이 좀 어렵죠? 근원적이다. 쉽게 합시다. 이런 근원적인 측면이 신에게는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근원적인 측면. 이 세상은 내가 지금 막 잠깐 지난 시간에 말미에 얘기했나요? 신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 그걸 실현하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계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꿈을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꿈을 꾼다는 건 뭘까? 뭔가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뭔가, 어떤 거를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한 세계를. 그죠? 현실태가 않은 가능태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내일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셔야겠다. 하나의 가능성이죠. 근데 내일 됐더니 그 친구가 안 나와버렸어. 실패했죠. 이게 하나의 꿈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 꿈의 상태는 가능한 상태로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라이모자는 그런 겁니다. 가능태. 내가 구현하고 싶은 가능성들의 세계를 내가 경험한다. 꿈꾼다. 수용한다. 뭐 아직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일상용어로 썼습니다. 어떤 가능한 세계를 내가 머릿속에 떠올린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가능한 세계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겁니다. 한 번도 이 세상에 실현된 적이 없는 그런 가능한 세계를 내가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계의 출발이에요. 이 세계는 그 꿈을 받아들여서 내가 실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계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출현에 앞서 신의 꿈이 먼저죠. 저거 논리적으로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논리적으로 신의 꿈이 이 세계의 존재에 앞섭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디하다 그러는 거예요. 원초적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현실적 존재들이 생겨나기에 앞서 신이 먼저 꿈을 꿔요. 그럼 그 꿈 중에 일부를 내가 받아서 각자 자기 꿈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앞서서 이게 먼저다 말이죠. 먼저다. 앞선다. 그래서 프라이머디하다. 앞선다. 그래서 신이 이렇게 가능한 세계를 누구보다도 먼저 구상함으로써 이 세계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근거로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해서 원초적 존재다. 그렇긴 하지만 신도 이 꿈을 꾸기 전에는 존재했다 안 했다? 존재 안 했다. 이게 핵심이야. 신도 이 꿈을 꾸면서 비로소 존재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 자기를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꿈의 존재를 통해서 나를 구성해가는 거야. 신 또한. 꿈 이전에 신이 존재해서 이제 꿈을 꿔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하세요. 신도 현실 존재라는 말 속에는 그것 또한 타자를 자기화하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타자를 경험, 수용하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근데 타자가 뭘까? 아직 세계가 있기 전이니까 가능한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적어도 화이트헤드는 구성을 했던 겁니다. 이런 구성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구성을.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지금 이거 짤막한 구절이고 비교적 설명이 작아요. 그러나 앞으로 화이트헤드의 신과 관련된 논의의 가장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가장 치열한. 이것이 갖고 있는 그 화이트헤드의 범주 내적 정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화이트헤드의 그 1세대 학자들, 2세대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지금은 또 정리가 안 됐어요. 다. 그래서 각기 나름대로 자기 해결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피신하고 있어요. 나 역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름대로 내가 답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피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공론의 장이라는 건 공개된 답변이 없다. 공유할 수 있는 답변이 없다. 이 신의 문제에 관한. 그만큼 여기가 논쟁이 치열한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여러분이 내가 소개했던 그 도널드 시어번이라는 사람은 신을 빼버려요. 화이트헤드에서. 아예 논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신 없는 화이트헤드 생각하자. 그래도 문제 없다. 화이트헤드에게 신이 없어도 충분히 체계가 정합적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신을 빼버려요. 신 없는 화이트헤드. 화이트헤드 without God. 이렇게 논문을 써요. 60년대 말에. 어쨌든 그만큼 화이트헤드에 관련된 이 논의는 신과 유적으로, 신이 다른 존재와 유적으로는 같지만 종적으로 다르다. 이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서양의 다양한 학자들로 하여금 정합적으로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야 이게. 그렇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뭡니까 하나의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솔직히 화이트헤드에 대한 책을 정확히 저희가 읽어본 게 아니라서 이 책에서 화이트헤드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이트헤드의 주장? 네, 이 책, 그러니까 책을 지금 어느 문란에서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 네. 그거는 간단히 말하면
워낙 많은 얘기를 해야겠지만 말하면 인간은 다양한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지성적을 통해서 어떤 명철하게 걸 인식하기도 하고 꿈을 꾸다가 깨어나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뭐 세상을 보고, 그죠? 또 꿈속에서 심지어는 경험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어떤 정서적으로 뭐 가치에 몰두돼가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고, 세상은 아름다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데 이 지성을 중심으로 놓고 합리적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지적인 분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지식이고, 가급적이면 주관의 어떤 정서나 가치 이건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서구의 정통이었어요. 모호한 경험, 그건 의미 없는 거야, 빼. 명확하게 보는 눈에 드러나는 그 실상, 그게 진짜야, 진짜 세계야.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걸 제일 극단적으로 한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건 다 버려.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명석판명한 것만 참인 것을 받아들여. 이게 서양 함지 철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자세예요. 화이트헤드는 그 자세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다양한 경험, 명석판명하건 그렇지 못하건 전부 다 의미 있는 경험이다. 그것이 인간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경험을 차별하지 마라. 경험을 차별하지 마라. 인간의 풍성한 경험 전체가 인간을 만들고 있어요. 지성적 경험만이 인간을 만들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건 상당히 부분이다. 오히려 진짜 경험은 이 세계와의 풍부한 어떤 물리적 교감, 이게 기초이고, 그 위에 착상하던 정서적 교감, 그게 두 번째고, 맨 마지막에 추상적 경험이 있어요. 수학적 지식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 과학적 추상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 그게 가장 별볼 없는 경험이에요. 인간의 존재에서 보자면. 그런데 그걸 전도시켜서 서양 철학은 과학적으로 세상을 이해해라 말이죠. 그 온갖 주관적인 편견, 정서, 평가, 이거 다 같이 다 집어쳐라, 걷어내라 말이죠. 그래서 편견이 생기나 뭐 이렇게 해서 막 비판하잖아요. 그거 자체를 다시 엎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과학적 세계라고 하는 것, 과학이 구성한 세계라는 것은 지극히 일부의 세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인간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생성의 세계에 뿌리박고 있다. 그걸 온전히 보여주면 사람들이 좀 마음을 바꾸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문명에 적어도 보다 더 창조적인 어떤 그 선도적 역할을 하려면 철학이 이걸 끄집어내서 있는 그대로 좀 생생하게 보여줘야 된다 말이죠. 나는 그걸 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귀걸이지 않아요. 왜? 여전히 실증적 사고, 아까 얘기했죠? 분석적 사고, 과학적 사고에 매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상당히 무의미한 유비적 표현, 문학적 표현, 뭐 감정적 표현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밀어내고 있는 거죠. 여전히 화이트헤드가 보았던 그 시대의 어떤 편견이 오늘날까지도 역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식의 시각에 생겨나는 문제점은 기회가 되면 다시 내가 한번 소개할게요. 오케이. 예,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원초적이라는 말이잖아요. 프리모절이라고 했을 때 최초의 것, 꿈꾸지 못했던,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뭐 어떤 창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원초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신이 어떤 원초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언뜻 생각하니까 플라톤의 그 데미오르구스 신이 있죠. 제작자라고 불리는 소위 그 신인데, 결국은 데미오르구스 신도 어떤 이데아에 형상들을 끊임없이 꿈을 꿔서 생산하는지 어쨌든 생산해낸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데미오르구스 신과 여기 말하는 그 신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플라톤 얘기를 해서 일반 독자나 뭐 일반 시청자들은 잘 모를 터인데, 플라톤이 뭐 데미오르구스가 뭐냐, 제작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궁극자가. 제작자가 있고 데미오르구스라고 그래요. 디미어즈라고 그래요. 영어로 디미어즈. 제작하는 자. 그다음은 소재가 있어요. 소재. 진료. 랩사타클이라고 소재가 있어요. 그다음 그것의 소재에다가 형태를 입히는 형상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도자기 공이 흙 빚어가지고 도자기 만드는 거 생각하세요. 그 형상으로 세계 형성 과정을 이해했어요. 그럼 왜 똑같지 않냐? 지금 꿈 꿔서 꿈을 창조성이 세계가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구현하고 뭐 유사하잖아요, 그죠?
그럼 신은 제작자 아니냐? 그렇게 보이죠? 신은 제작자단 말이죠. 하나의. 오케이. 그 점도 같아요. 다만 거기 하면 신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자지만 아까 여기서 뭐라고요? 신이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오히려 최종적으로 자기 자율성을 발휘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신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신의 그 제작적 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들이 널려 있단 말이죠. 플라톤은 그게 없었어. 신은 쫙 배치해주면 세계가 쫙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죠. 근데 화이트헤드는 그런 일사불란한 세계가 없어요. 각자 제멋대로 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분석의 틀로 확 붙잡을 수가 없는 세계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 하니까 개념을 가지고 붙잡으려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얘기를 그 사이에 발전사를 집어넣어서 수정했더니 자기 철학이 되더라. 그 얘기를 화이트헤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에 임하실 것인지요? 네,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진척된 얘기를 우리가 할 것 같지 마침 얘기했어요. 내가 그럴 것처럼. 근데 별로 못 나갔죠. 다음 시간 역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 존재가 어떻게 타자를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는가,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교수님의 강의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